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외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영국 리버풀의 한 여성 병원 앞에서 발생한 택시 폭탄 테러 CCTV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택시 한 대가 병원 앞에 모습을 저렇게 드러냈습니다. 플레이 해보죠. 자, 들어옵니다. 갑자기 쾅 하고 저렇게 폭발과 함께 연기가 주변을 감쌉니다. 잔해가 주변에 널브러져 있죠. 택시 안에서 저렇게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영웅 택시 기사입니다. 이 테러범의 수상한 움직임 감지하고 차 뒷문 걸어 잠근 채 탈출하면서 대형 참사 막았던 겁니다. 자, 테러범은 숨졌지만 기사는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천만 다행이네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 올리죠. 자, 또 층간소음 사건입니다. 이번엔 아래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일가족 3명이 다쳤고 천만다행 사망자는 없습니다. 자, 주식으로 큰 돈을 번 과거 절친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 40대 남성. 경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3개월에 걸쳐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한 남성. 알고 봤더니 말이죠. 다른 불법 촬영의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자, 셀프 네일 하면서 재방송을 보셨다는 신하님. 사반 없는 주말 극혐하신 저 원리 키프로스 교민 조 베로니카님. 사반에 완전히 중독돼 버렸다는 너튜브님. 주말 여행 포기하고 사반 몰아보게 하셨다는 김혜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휴대전화 없이 기숙사 엘리베이터에 탄 대학생이 엘리베이터에 10시간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앞서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몇몇 이런 반응 전해드렸지만 지금도 윤러블리님이 딱 그러시네요. 사건 반장 보기 시작한 이후로 다른 뉴스를 보지 않는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뉴스도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뭐라고요? 아니 근데 정상적으로 그만 출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뉴스도 보되 이 시간은 꼭 우리 사건 반장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뉴스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제 이 김은배 팀장님 현역 시절에 일망타진한 이 조직폭력단 이름이 뭐냐? 그 이벤트 퀴즈를 내드렸잖아요. 정답은 이 광명 사거리파였는데 수백 명의 진짜 가족분들이 저희 이메일로 정답을 이 광명 사거리파 이렇게 막 보내주셨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이 조직폭력단의 이름을 언제 한번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메일로 광명 사거리 이렇게 적어 보내신 그 상황 자체가 좀 너무 재밌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위층 남자입니다. 자, 이게 일단 제목만 보면 무슨 영화 제목인가 싶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이죠.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네, 인천에서 이 40대 남성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랫집 사는 50대 부부와 그 부부의 딸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3사람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였는데요. 이 남자 2달 전쯤 혼자 이사 와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랫집 가족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었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네. 집 근처에 있고 같은 아파트면 자주 이제 우리가 많이 겪는 겁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 피해 가족들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이 남성이 올라와서 주민 우리 현관문을 발로 차고 지금 난리도 아니다라고 신고 접수를 했고요. 결국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가 급기야는 신체에 피해를 끼친 그런 사건까지 됐습니다. 예, 일단 빌라다 보니까 뭐 아파트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 갈등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이 흉기 난동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미 한번 그 아래층 주민에게 내려가서 뭔가 좀 실랑이가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이라는 게 한 번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남성 범행 당일 낮에 12시 50분경에도 찾아가서 그 주거지에서 굉장히 소란을 피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쪽의 입장에서는 사실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는 불안감 조성 행위로 이제 이 사람을 입건은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경범죄 처벌법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지금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이런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앙심을 품었다라고 그렇죠. 일단 외견상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보복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수사기관의 고소나 증언을 했던 것을 앙심을 품고 뭐 살인을 했을 때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 부분도 아마 경찰이 아마 검토를 할 걸로 보이는데 뭐 중하게 처벌됩니다. 일반적 범죄보다. 일단은 경범죄이긴 하지만 고발이나 뭐 고소한 사람은 이 피해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층간소음 관련한 이런 사건 사고들 많이 전해드리는데 보통은 말이죠, 이 층간소음을 유발한 위층 주민을 아래층 주민들이 찾아가서 보통 이런 게 보통이었는데 승현님 이번엔 말이죠,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을 찾아가서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사실 뭐 앞에 백 기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혼자 사는 남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공간이 굉장히 조용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밑집에서 아마 문을 닫을 때 좀 쿵쿵이라는 소리가 좀 들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불특정하게 크게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그 문 닫는 소리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이런 어떤 밑집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주위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거를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여러 가지의 소음을 자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뽀빠이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진짜 층간소음인지도 따져봐야 된다. 저희가 이 2달 동안 집을 비워서 아무도 없었는데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더라. 이런 또 지적도 해주시는데, 자, 소장님, 이웃 주민들 이 증언에 따르면 말이죠, 네. 이 위층집 남성 일부러 막 소음을 유발했다 뭐 이런 또 증언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방금 이 뽀빠이님이 예. 얘기하신 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분이 지금 한 행동이 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랫집 사람이 아니고 윗집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웃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벽을 뭐 딱딱딱딱 이런 소리를 계속 악의적으로 낮부터 새벽까지 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마치 누구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소음을 지금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은 지금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경찰이 왔다가 간 지 4시간 만에 또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는 그것도 정상적인 느낌은 그렇죠. 아니고, 그리고 또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3명이나 목 부분을 칼로 찌르고 다 찌른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층간소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이제 층간소음 관련 소식 많이 전해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떤 법적인 분쟁 사례를 전해드리면서 뭐 위층에 가서 초인종도 누르지 마라, 메모도 붙이면 안 된다. 뭐 도대체 그러면 아랫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지적 많이 해주시고 네. 일단 그러면은 이 흉기 난동을 벌인 이 남성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사실은 법적인 방법은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같이 살면서 소송 제기하면 그러니까요. 또 감정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이 뭐 분쟁 해결 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이 사건에서 목 부위를 아니 얼굴 부위를
흉기를 이용해서 지금 했거든요.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미수이고 또 살인 미수인데 보복 범행일 가능성이 있으면 특가법상의 살인 미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 자체는 본인이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곧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경찰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게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거든요. 층간소음이. 사실 저는 스토킹 처벌법이 모든 민사 분쟁, 그다음에 어떤 생활 분쟁에 뭐 가제트의 팔과 같이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르는 것 자체는 좀 부정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경찰 스스로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그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접근 금지와 분리 조치인데 왜 이게 경범죄 처벌법상의 영역에서만 해결하고 좀 양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못했을까? 이게 제가 적용하는 스토킹 처벌법하고는 다르지만 경찰 스스로 그렇게 밝혔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기둥식 구조가 벽식 구조보다 층간 소음이 덜하다고 말이죠. 주상복합 아파트가 보통 대부분이 기둥식 구조라는데 그러면 일반 아파트도 기둥식 구조로 지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고 말이죠.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실종인 줄 알았는데 자, 여대생이 사라졌다. 백주 대낮에 이런 실종 신고가 접수됐어요. 네, 지난 13일 경찰에 실종 신고가 한편 들어왔는데요. 이제 여동생이 오늘 연락이 안 된다라는 여동생의 오빠가 한 실종 신고입니다. 이 오빠의 신고에 따르면은 어머니랑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게 오전 10시쯤이었다고 하고 이 신고 시간이 오후 5시 정도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대생의 기숙사 방에서 휴대폰은 찾았는데 이 여대생은 찾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 가족들의 오랜 정말 걱정 끝에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견된 장소가 정말 황당했죠. 오빠의 입장은 아마 진짜 간이 철렁 떨어졌을 거예요. 좋아하는 그다음에 사랑하는 동생이 갑자기 실종이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CCTV를 확인하니까 방금 백 기자님 말씀대로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단 그 기숙사 잠시 나갔다 외출했다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고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느낌상 그 사이 동선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 장소는 그 엘리베이터 아니라는 어떤 점을 확인하고 이걸 119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서 한 11시 정도에 나갔다가 오후 8시 47분쯤에 문을 열고 이 여대생을 구출했다고 하니까요.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좀 이렇게 착잡했을까. 저 여대생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저도 한 달 전쯤에 제가 사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한 10분 정도 갇혀 있었거든요. 네. 진짜 5만 가지 상상이 다 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대학생, 여대생 얼마 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죠? 무려 몇 배죠? 1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전 11시부터 밤 9시, 8시 47분까지인가요? 47분까지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행히 육체적으로는 병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정신적으로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소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예. 그 보통 멈출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비상벨 그거 있잖아요. 통화 그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겹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엘리베이터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좀 갇히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화기가 그렇게 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이 핸드폰? 터지죠. 핸드폰. 거기에다가 비상벨 누르면 잘못 눌러도 막 전화 와요. 뭔 일 있습니까?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오랫동안 갇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10시간 동안 갇히는 경우는 없는데 좀 안 좋으려고 했던 이런 경우가 휴대폰은 숙소에 놔두고 왔고 아이고. 벨은 또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자,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비상벨 안 되고 휴대폰 방에다 놓고 왔으면은
쿵쿵쿵쿵 두드리면서 고함 여기 치죠, 고함. 예 사람 있어야 뭐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기숙사 엘리베이터였는데 이 학생이 타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고장이 난 것 같다. 수리 기사가 왔었는데 학생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인기척을 듣고서 안에서 이 학생은 똑똑똑똑 계속 두드리면서 소리를 냈는데 이제 학생이 갇혀 있던 데가 2층과 3층 사이다 보니까 이 소리를 못 듣고 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변호사님 아무리 저게 지금 그 정비 기사가 왔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있는지는 보통 확인을 하는 게 매뉴얼에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면 좀 확인해서 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운이 안 좋은 게 계속 겹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2층, 3층 사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뭔가 했으면 좋을 건데 아마 중간에 껴 있다고 하나요? 예. 확인을 불가능한 위치에 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안 들리고 구조 요청이 들리지 않으니까 더 못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엘리베이터가 좀 오래된 노후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가 좀 안 좋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토요일 오전이다 보니까 토요일 오전 대학 기숙사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많이 있을 시간은 아니기도 했겠죠. 자, 그런데 지난 1월에 저희가 다루기도 했던 소식인데 한 종합병원에서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탄 시신과 함께 유가족들이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30분 동안 멈춰 있는 동안에 정말 또 그 무슨 막 폐소공포증에다가 또 시신까지 있으니까 정말 두려웠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소장님. 네. 이게 진짜 앞서 제가 10분 전은 갇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10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고립감, 이 공포감 뭐 이 더군다나 연락도 안 되지 핸드폰도 아이고 진짜 이건 네, 사실 이제 우리가 폐소공포증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갇혀 있는 공간에 오래 못 있는 그냥 거의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수준이죠. 숨이 막히고, 네, 좀 심장이 갑자기 너무나도 뛰고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두려움이 몰아치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폐소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행기에 있는데 난기류를 경험한다라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엘리베이터에 갇힌다던가 아니면 뭐 불이 난 어떤 집에 갇힌다던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뭐 제가 한 상담 중에서도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바쁘시니까 아이를 방에다가 넣어놓고 앉아놔라고 문을 잠그고 나간 아이고. 거예요. 한 5-6시간씩 가끔씩 그런 폐쇄공포증이 이제 생기는 건데 이유도 알 수 없이 그 공포가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공포심이 극심하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라는 거는 사실은 공기가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뚝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고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심이라는 게 몇 배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단순히 폐쇄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내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불안증까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극심한 어떤 고통을 맛보고 그러니까 극심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님 혹시 엘리베이터에 갇혀 보신 적 있으세요? 한 10분 정도. 10분. 네. 어. 그때 제일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아우 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딱 그 생각 들어요. 저는. 이거는 뭐 줄 끊어지는 저희가 거. 예상할 수 없을 상황이잖아요. 이게 왜 고장 났는지도 모르고 얘가 어떻게 위로 움직일지 밑으로 움직일지도 모르고 제 머릿속에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화에 나온 모든 장면들이 맞아요.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저와 같은 경험이 있을 때 첫 번째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밀폐된 공간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더라도 엘리베이터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자유낙하는 하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말씀까지 드리는 거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떨어지면 떨어지는 느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사각이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중간에 딱 잡고 요렇게 잡고 있으시면 좀 예.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 말씀. 난간. 네네 난간 그 사이에 요렇게 왼쪽 손잡이. 오른쪽 잡고 요렇게 계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딪히더라도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부딪히면 안 되니까
딱 잡고 있는 모습,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불운이 겹쳐 있는데 분명히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비상벨입니다. 비상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휴대폰이 있다면 휴대폰이 다 지금은 통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통화를 해서 119나 112 신고하시면 엘리베이터 바로 위에 엘리베이터 번호가 있습니다. 관리 번호가 있으니까요. 그 관리 번호로 신고하시면 되고 절대로 다리를 굴러서 이렇게 쿵쿵거리지 맞습니다. 말고 벽을 두드려서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안 하시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나간 자료 화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1시간 동안 저 여성분이 갇혔던 그런 사고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주저앉으시잖아요. 그 고립감 공포심에 말이죠. 자, 앞서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다면 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구르지 마시고 꼭 벽을 이렇게 치고 해서 좀 구조를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 피해자가 600명이 넘는 데다 8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포 오피스텔에서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어려울 때 피해자가 먼저 도와줬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시간에 50만 원. 자, 부업으로 1시간 만에 50만 원을 벌 수 있다. 네. 야, 이런 부업이 있으면 저 이거 사건 반장 안 하고 제가 하죠, 저거. 네,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속였던 광고인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 맘카페 회원들을 속여가지고 연락처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연락처를 통해서 불법 광고를 하고 또 여기다가 투자를 유인해서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시간이면 5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솔깃했던 건데 피해액이 무려 25억 원이나 됩니다. 20, 30대 여성 600여 명 그리고 남성 100여 명이 이 광고에 속았습니다. 자, 승 의원님, 근데 이 사기 수법이 굉장히 또 정말 교묘하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그런 구조였더라고요. 뭐 이게 사실 지금 같은 힘든 상황에서 1시간에 50만 원 부업이라는 게 또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사람의 욕심을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절박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저 문구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혹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피해자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지능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 메신저 피싱 또 가상자산을 동원한 투자 사기 뭐 수법이 지금 뭐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 자, 유명 투자 전문가 행사를 하면서 이 투자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하고 또 고수익을 위장해서 또 이렇게 심지어는 내가 10만 원을 넣어서 뭐 얼마를 벌었다, 그 수익금을 가져가려고 하면 그거 돈 못 빼, 그 돈 빼려면 증거금을 내고 가져가 해서 더 많은 돈을 또 뜯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몸캠 피싱까지 했다고요? 몸캠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채팅을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 만남을 한 다음에 피해자가 거기 이제 들어오면 무슨 이거 앱을 꼭 다운 받아야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앱은 그런 앱은 아닙니다. 이걸 다운 받아 보면 자신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가버리는. 나중에 전신 영상 같은 거를 찍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너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뭐 메신저 피싱이라든지 자산 피싱 이것도 방법 썼지만 전형적인 몸캠 피싱을 통해서 또 돈을 뜯어냈던 그런 정황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들이 얼마나 또 머리를 잘 굴렸냐면 이런 수법도 썼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제가 거기다 입금을 하면은 그 웹사이트 화면에 그 10만 원이 불어나서 50만 원이 딱 이렇게 수익금이 난 것처럼 그 사이트 그림을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부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어머머, 내 돈 이렇게 불어났네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정말
이 피해액이 커졌다는 건데, 자, 문제는 앞서 이제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십억 원의 피해액이 지금 불어났. 자, 그런데 말이죠, 소장님.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맘카페 회원들 대부분 주부실 텐데 정말 아끼고 정말 모아놓던 돈, 와, 이렇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맘카페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일단 20, 30대 주부들이 가장 많은 거죠. 네, 정보를 공유하려고, 아이들을 키우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육아 때문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여성들이 타깃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예전에 직장을 다니셨던지 아니면은 바로 결혼을 하셨던지 이 시간에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사회적으로 일단 굉장히 이런 주식이나 이런 정보가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계속 길러야 되니까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고요. 또 20, 30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SNS를 신뢰하죠. 그렇기 때문에 SNS 접근성도 높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믿을 수 있게 하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말이죠, 승 의원님, 피해자분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여기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은 야, 이거 정말 피해액이 보통 또 이러면은 또 신랑들도 또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막 이런 고민도 생길 테고요. 뭐 진짜 지금 사기 요새 제가 이제 목돈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에 있는 사기꾼들이 얼마만큼 진짜 디지털 시대에 적합화되어 있는가 하면 그냥 옛날같이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 흔히 말해서 알트코인 어떻게 보면 분명히 주위에서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돈 복사라 그러죠. 어제 100만 원인데 오늘 200만 원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수많은 알트코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 알트코인 보세요. A, B, C 보세요. 우리가 투자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는 그 사이트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지 진짜로 그 돈이 그만큼 올라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전형적인 피싱 사기와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미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듯한 느낌으로 처음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찾으려면 얼마를 더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다시 찾으려면 또 얼마를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전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끊임없는 대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어떤 피싱과 폰지 그리고 가상화폐라는 굉장히 좀 뭔가 현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사이트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소장님, 그리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해자 주부들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 목돈 뭐 대출까지 받아서 저런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 남편한테 이런 얘기 꺼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정 불화를 우려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들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주부님들이 사실 아이 키우고 살림하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저도 아이도 완전히 올인해서 아이도 키워봤고 정말 일도 많이 해봤지만 뭐가 더 힘드냐 그럼 아이를 올인해서 키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나는 돈을 못 버니까 너무 미안하고 신랑한테 뭔가 돈 타서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늘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평가가 있냐면 이렇게 뭔가 재테크를 해서 성공한 그 여자들을 굉장히 막 높여주면서 어떤 집 여자들은 주식해서 돈 벌었대, 부동산으로 몇 배 돈 벌었대, 가상화폐에서 똑똑해 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200만 원을 어떻게든지 내가 불려서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평가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예. 자, 박 변호사님은 그 사모님이 그 어떻게 다른 또 일을 하십니까? 안 합니다. 전업주부신가요? 예. 예. 그러면 사모님한테 내가 벌어주는 돈으로 말이야 이런 말씀 안 하시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와봤습니까? 그러진 않는데 가끔씩 이렇게 투자 같은 걸 하고 싶어서 저한테 뭐 물어보긴 사모님이.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하고 싶으면 해라. 타박 안 하시죠? 뭐 알아서 해라. 예.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와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안타깝죠. 안타깝고. 근데 좀 그런 거 이런 의논을 좀 하면 좋은데요. 뭐 저는 저희 집에서 뭐 아내 방송 한번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끔 해요. 대부분
꼬른다 해야 되나요? 잃어요. 예. 아유, 방금 뭐 송에서 꼬른다. 잃은다고 하죠. 아니, 방송도 많이 하시면서. 잃은 예, 하락하는 그런 예, 상황. 그러면 그런 대로 또 경험이 되는 거고. 아. 근데 이제 큰 돈을 하지는 않죠. 이렇게 예. 큰 돈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큰 이익을 누가 준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조금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항상 사기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그런 운은 없다. 그 이상의 하루에 50만 원 어떻게 세상에 봅니까? 그걸 누가 소개를 해줍니까? 1시간. 그렇죠. 1시간에. 그렇다면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사람들 지금 주범들은 검거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20대입니다. 20대가 저 어른들을 속여가지고 뭐 디지털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특경법, 뭐 사기죄 등등으로 구속이 됐고 일부는 지금 도망에 가 있고 외국에 도망가서 좀 인터폴 수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백 기자, 짧게 이런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경찰에서는 이제 금융기관이나 투자 전문가 사칭하는 그런 투자 유도하는 SNS 메시지 가급적 믿지 말라고 하고 있고 또 맘카페 통해서 휴대전화 번호 이런 거 개인정보 공유하는 거를 좀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이 또 이렇게 또 멋진 모습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엇나간 질투심입니다. 자, 이거 저희가 지난 7월에도 한번 발생 당시에 전해드렸던 사건인데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도망친 이 40대 남성 사건이었죠. 자,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40대 남성이 이제 친구를 살해했던 건이라서 굉장히 충격이 컸었는데요. 다시 한번 사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40대 남성이 친구의 오피스텔에 침입해서 미리 준비했던 전기 충격기로 기절을 시키고 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자신이 살해한 친구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시켜서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키기도 했었고요. 사체는 자기가 운영하는 공장 정화조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친구가 주식 투자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달라고 갔다가 거절당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승 의원님, 이 사건이 그러니까 정말 절친했던 친구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당장 내가 이 운영하는 공장 운영 자금이 부족한데 저 친구한테 가서 좀 빌려야 되겠구나라다가 이렇게 거절하니까 앙심을 품고 살해를 한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진짜 이런 사건 들으면 돈 좀 이렇게 벌면 이 주변에 얘기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뭐 주식 이야기 오늘 두 번이나 하게 되는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그냥 꽁으로 돈을 벌었다. 그냥 아무런 어떤 노력 들이지 않고 노력 그냥 없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말 치열한 그럼요. 판단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2분의 1을 판단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갑자기 돈 복사해서 그만큼 벌었으니 그 돈 나한테 좀 빌려주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돈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대가 크면 클수록 배신감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양행크하고 저하고 정말 친한 사이였고 양행크가 지금 돈을 한 4억 5천을 벌었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 5천만 원만 빌려줘. 야 4억 5천 중에 5천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 정말 절박해. 5천 빌려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양행크가 완면 딱 몰수하고 뭔 소리야. 5천만 원 없어. 있는 거 아는데 없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아마 배신감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셔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정말 나쁜 친구라는 게 아까 우리 백 기자님이 말씀 주신다시피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로 흉기와 둔기를 준비해서 갔었고 혈흔을 없애기 위해서 오피스텔에 도배장판을 새로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기 분무기를 가지고 베이킹소다를 준비해서 혈흔을 지울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살아있는 듯하게 그들 부모에게 그들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범죄 후에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바꿀 뿐만 아니라 아까 백 기자의 말대로 차량을 대리기사를 시켜서 대구까지 옮기는 등 그런 어떤 계획적인 범행과 아까 말했다시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사체를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 특별한 지역에 언닉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사연을 좀 들어봤더니 일단은 예.
사형을 구형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한 명의 한 사람을. 살인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알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연쇄 살인이 아닌 이상은 맞아요. 사형 구형 안 하는데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잔혹한 측면이지만 두 사람이 피해자 이 피고인 두 사람이 입사 동기이기도 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도움을 줬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그럼요. 피해자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살해를 한 다음에 반성도 하지 않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훼손하려고 했던 것. 이런 측면이 너무나 나쁘다고 판단돼서 검찰에서는 한 개의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자잔치 부착명령까지 지금 내려달라고 재판부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 듣고 정말 이 사건 현장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했으면 단 한 사람을 살해했는데도 사형을 구형했을까? 약간 좀 이 상황이 그려지더라고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쓰러진 뒤에도 이미 사망을 했음을 확인한 뒤에도 계속 둔기로 내려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해주신 것처럼 혈흔을 지우려고 표백제, 베이킹 소다 같은 거, 심지어 도배까지 다 싹 해버리고 말이죠. 사건 현장을. 더군다나 시신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그냥 산속에 유기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정화조에다 그걸 유기를 했다니 이런 얘기를 들은 진짜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자, 그런데 백 기자, 이 피고인이 어제 법정에서 무슨 말을 또 했더라고요. 네, 이 피고인 법정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일단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한 가족의 행복을 깨트려서 죄송하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남겨진 자기의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에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굴레까지 물려줘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부모님께도 너무나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이 피고인의 최후 법정에서의 워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내용만 들으면 좋은 얘기인데 참 안 듣고 싶은 얘기네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법정에 피해자의 배우자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의 배우자는 도대체 무슨 잘못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남을 공감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들의 사건을 볼 때마다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요. 이런 경우는 더 무서워요. 뭐냐면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 주변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공감을 하고 내 자식은 슬프고 내 배우자도 슬프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슬픈데 그 내가 죽인 내 절친의 가족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미안하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감성적인 얘기는 본인 가족들을 얘기할 때 얘기했거든요. 이럴 때 보면은 참 인간이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솔직히 정말 내 자식, 살인자의 자식이 된 내 아들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 혼자 이제 아이들을 키울 우리 와이프 미안하다. 이런 건 그냥 자기 편지에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 변호사님? 그렇죠. 자신이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한 엉뚱한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이 이제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잘못한 일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좀 우발적이었다고 얘기를 또 합니다. 아, 이게 우발적이었다고요? 예. 살해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예. 변호인이 그 과정에서 살해를 했지만 의도를 갖고 범행한 거 아니다. 왜냐하면 제압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갔다는 걸 봤을 때는 흉기 등등을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 본인이 형을 조금 더 감형받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장명재 님이 지금 아무 말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죠. 피해자 유족, 그러니까 유족에게 사과를 해야지 거기다 자기 가족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는 약간 사족 같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을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수억 원이 보관된 금고를 훔친 30대가 실형에 처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입니다. 합의금 때문에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네, 한 남성이 여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걸렸는데요. 이 범행 횟수만 3개월 동안 42번에 촬영물은 200장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을 감행한 이유가 다른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아유, 승희 의원님 이거 어떻게 이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진짜? 기소유예를 한 검사한테 좀 따지고 싶은데, 아니 이게 앞에도 똑같은 불법 촬영을 했어요. 불법 촬영했는데 이게 불법 촬영이라는 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불법 촬영의 종류를 저희들이 좀 따져요. 이게 피해자의 어떤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이냐,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냐, 아니면 피해자의 그냥 일정 외관을 찍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달리 판단하는데, 아마 불법 촬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검사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통념이 그냥 충동적으로 사진을 찍었지라는 생각으로 예. 그냥 초범이다, 뭐 반성하고 있다, 뭐 피해자와 합의의 의사가 있다, 이래가 100% 기소유예가 됐을 거예요. 예. 그럼 기소유예가 되면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땀 흘려서 돈 벌어야죠. 그럼요. 그런데 또 불법 촬영을 해서 이거를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이 다른 먼저 찍은 피해자에게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게, 와, 진짜 우리나라 말로 기함을 하겠습니다. 기함을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데, 자, 그런데 저는 박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이 이 불법 촬영을 한 장소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로 편의점하고 PC방에서 많이 불법 촬영했는데요. 편의점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들한테 다가가서 하체를 뭐 사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PC방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 같은 걸 하는 척하면서 앞쪽으로 가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더 놀라운 거는 헌혈센터 가서 촬영도 했어요. 아, 그 피백 뽑고 있는데 지는 그거 가가지고 그걸 찍은 겁니다. 남들은 좋은 일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불법 촬영했다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이 아까 그 PC방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조심하시라고. PC방 그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 이 맞은편 자리에 또 누가 앉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자는 이 의자 밑으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상대편 여성의 그 신체를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막이가 없는 책상이었던 모양입니다. 가운데 칸막이가 없는. 야,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PC방 같은 데 가셔서 내 책상에 이렇게 밑에 칸막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소장님, 네. 정말 이렇게 세상에 헌혈하러 가서까지 내 몸이 찍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저는 지금 방송하면서 불법 촬영이 안 된 곳을 좀 알려주세요. 집, 길거리, 화장실, 학교, 지하철, 수영장, 목욕탕, 모텔, 뭐 아닌 곳이 어디 있는 곳인가요? 이 세상에. 도처에. 방송국. 방송국 괜찮나요? 여기 안 될까요? 방송국 다행이네. 방송국에 와서 살아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불법 촬영을 어떻게 좀 뿌리를 뽑을 방법을 좀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불안감을 느낄 때 그 불안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사실 날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에 가면 위험하다, 불안하자, 가지 말자. 내가 저기 가면 위험해, 무서워, 피해 가자. 이런 게 되는데 편의점 뭐 이런 데는 정말 불안감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못 느끼는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 장애라든가 이제 무서움이 또 2배, 3배가 되는 거죠. 예. 앞서 승 의원님이 이걸 처음에 기소유예했던 검찰, 뭐 지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박 변호사님, 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일단은 이게 기소, 재판에 넣는 걸 기소라 그러고요. 재판에 넣지 않고 그냥 종결시키는 걸 불기소를 하는데, 불기소 중에 증거 같은 게 없어가지고 불기소하는 것을 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라 하는데,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또 기소 재판에 넣을 수도 충분히 있는데 이 사람이 반성하고 합의도 되고 이런 것들을 봐서 검사가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엄청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검사 앞에서 울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검사가 봤을 때 이 사람 다시는 범죄 안 저질 것이다. 아유 불쌍하다 했으면 이런 그것 때문에 기소유예를 해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속았네요. 네. 그래서 재판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기소유예도 수사 전력으로 남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행동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재판에 넘겨지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신체를 촬영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또 합의금 때문에 범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시 실형이 아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랬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고요? 네. 승 의원님. 앞서 검사가 기소유예한 것도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셨는데 자 불법 촬영 피해자들의 줄 형사 합의금 마련을 위해서 또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집행유예. 형사당국에서 아마 이 판결을 했을 것 같은데 저 이름도 알고 있는데 뭐 그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그냥 법정형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불법 촬영을 어떻게든지 건절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굉장히 형량을 낮추는 것을 영리 목적으로 SNS에 올려서 불법 촬영물을 팔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만들었어요. 팔면. 이게 분명히 팔아서 돈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 팔려는 의도가 있었는 거 아니에요. 그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해서 이게 벌금형도 없는 그냥 무조건 실형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럼 3년 이상이라는 건 미니멈이 3년이고 최장 올라가는 형이 30년까지 가능한데 지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다. 그러니까요. 여전히 저는 법원이 가지고 있는 이 피해 여성들이 사진에 찍혔을 때 그 피해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역시 가해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고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촬영한 사진을 팔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게 뭔 말이에요? 보이며? 아니 판단해야 되는 판사가 그만할게요. 안 팔았다도 아니고 그런 걸로 보인다. 예, 보인다. 뭐 모르겠습니다. 저 뭐 판사님께서 그렇게 보셨는 걸로 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려는 위로금을 주고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데 뭐 좀 찹찹합니다. 예, 찹찹하고 좀 화가 조금 나네요. 예. 예. 아니 글쎄요. 박 변호사님 좀 뭐 마무리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기소유예는 죄가 아닌 걸로 형사적으로 판단을 자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건 같은 범죄잖아요. 예. 또 그리고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게 그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종의 범죄를 재범을 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소유예 봤으니까 그는 형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번에 지금 재판 기소된 게 첫 번째 범죄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집행유예를 한 거거든요. 조금 꼼꼼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조 카드 하나만 쓰겠습니다. 예. 사실 죄형 법정주의상 지금에 갖고 있는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은 절대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형을 많이 높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성폭력특별법에 카메라 불법 촬영죄가 들어가 있고 이 카메라 불법 촬영죄는 성폭법 24조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돼요. 그 신상공개가 되는데 거기서는 성폭력 범죄의 잔혹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하면 14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가능하니까요. 적어도 신상공개는 좀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 안 할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민사재판까지 한몫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민사재판을 할 때 배상명령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좀 엄격하게 좀 법원이 좀 이렇게 부과한다면 흔히 말해서 불법 촬영을 했는 사람들이 핑계, 충동적으로 했습니다라는 핑계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진짜 이렇게 사건 반장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좀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영상에 나온 금고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네. 지난 5월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그렇죠.
이 거액이든 금고를 도난당한 사건이죠? 5월 17일 날 오후 2시 50분입니다. 낮이었네요. 대낮입니다. 대낮에 범인이 피해자 집으로 가서 도어라 그냥 파손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금고를 가지고 오는데 금고 안에는 한 2억 원 상당의 현금하고 수표가 있었고요. 6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두 개가 있었고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하고 돌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이 지금 그 유튜버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피해자분이 무슨 헬스 유튜버로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꽤 유명한 유튜버라서 구독자가 수십만 명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범행을 피해자 친구가 했거든요. 이 피해자가 제작한 영상을 보고서 영상에 있는 이제 고가의 시계와 신발, 금고 이런 것들을 보고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도 자기 다른 친구와 공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소장님도 이제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막 시작했습니다. 예, 유튜브 하시는데 소장님 혹시 집에서 막 이렇게 찍고 그러세요? 집에서 그냥 액자 놓고 저는 심리니까 뭐 막 이렇게 브이로그를 막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뭐 뷰티 유튜버가 아니니까 그냥 액자만 놓고 심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구독자 수가 조금 늘기 시작하면서 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집이나 아이나 좀 일상생활을.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살짝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뭐 우리 집에는 이렇게 금고나 돈이 없지만 그래도 사생활을 아이 얼굴을 노출하는 거나 동네를 노출하는 거나 이런 거가 상당히 좀 꺼려지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 이 방송을 이 유튜버, 헬스 유튜버가 저도 이 뭐 들어가서 좀 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외제차 이렇게 뭐 이런 자랑 같은 것도 뭐 클립이 있고 또 집안에서 이렇게 뭐 아무튼 이런저런 집안 구석구석이 다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무게만 63kg. 와, 세상에 이걸 옮기려고 했다면은 진짜 보통 준비가 필요했던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53cm, 넓이가 한 40cm 이 정도 63kg면 사람이 그냥 들어서는 못 안 되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옮길 손수레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고를 움직일 손수레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날에 어떤 그 도둑 그러니까 절도를 할 장소 근처에 오토바이도 대기시켜 놓고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숨겨 놓고 그 훔치고 난 다음에 오토바이에 그 금고를 가지고 옮겼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훔치려고 계획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또 이걸 들고 막 도망가는 와중에 또 다른 사고도 있었죠. 네, 금고를 싣고서 이제 가다가 뒤에 있는 사람을 충격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전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람이 있고 그러면 무조건 조치를 취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취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자, 뭐가 됐든 이렇게 금고 도난 또 뺑소니. 네. 자, 범인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가 꽤 많아요. 뭐 특수절도 같이 들어갔죠. 특수재물 손괴죄, 도어라 부순 거, 공동주거 침입. 거기다가 그냥 뭐 도주하다가 사람 쳤는데 아유 괜찮습니까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나 특가법, 또 도로교통법 위반 등등이 적용이 됐고요. 이미 동종의 유사한 전과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절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안 좋아서 이번에는 징역, 실형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승현님 방금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집안 곳곳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일부 정말 약간 이 논란을 빚는 유튜버들 보면은 뭐 보석 자랑 또 뭐 돈 자랑 막 이런 거만 하면서 물론 부럽다라는 댓글도 달리지만 그게 또 바로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유튜버가 하는 그 동영상을 보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고 그 시민들은 분명히 팬덤을 만들어서 그 유튜버를 더 좋아해주고 더 많이 따르게끔 하는 그런 팬덤도 있지만 분명히 범죄에 악용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절도범 같은 경우에도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찾아서 그 장소에 가서 절도를 했는 경우가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자기 정보를 어디서 얼마만큼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유튜버께서는 반드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소통을 하더라도 그 소통의 정도와 깊이는 스스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버가 막 인기가 좋은데 이 범죄로 연결되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버를 좋아하고 보지만 또 그 중에는 많은 것 정보가 공개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범죄 표적으로 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공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을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예. 너무 좀 자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 현실 세계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범죄의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그 헬스 그분 돈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예. 생각보다 많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왔으면 그런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성범죄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범죄로 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자, 오늘 법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강아지를 매달고 시속 100km로 달린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27일 경북 영주 방면 고속도로 달리는 SUV차 뒷바퀴에 매달려 있는 강아지 보이시나요?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신호를 보냈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개가 매달려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적잠에 묶어뒀던 강아지가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거래를 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한 남성이 벽에 뭔가를 붙이고 사라집니다. 마약을 거래하는 모습인데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마약을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이렇게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이들,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동안 1,100여 명에게 마약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0대 총책을 중심으로 판매책과 배송책 등 역할을 나눠서 회사처럼 조직을 운영했는데요. 검찰은 이들에게 온라인 마약 거래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했습니다. 제가 사건 반장을 진행하기 시작한 게 한 1년 정도 돼가는데요. 벌써 이 던지기 한 5번 정도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잡힌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백 기자. 네,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류를 판매를 했는데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밀수까지 하고 광고도 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올해 3월까지 회원 1,100여 명을 상대로 시가 1억 4천만 원 정도를 판매를 했고 또 가상화폐를 통해서 범죄 수익은 5억 2천만 원 정도를 세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슷한 단체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단체방들끼리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또 권역별 판매망도 구축을 하고 다른 단체방에 대해서는 온라인상 집단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혹시 이 마약 이 피의자를 직접 뭐 변호하시거나 뭐 이런 보신 많이 적이 하죠. 있으신가요? 예, 합니다. 뭐 어떤가요? 보시면은. 안타깝죠.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이 질문하시는. 상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그렇지만 예. 평상시에는 멀쩡하죠. 그렇습니까? 멀쩡한데 이제 중독이 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뭐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 수사대에서 보내면서 좀 있으면 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요? 또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마약 절대 손대면 안 되고요. 한번 손대면 다음에는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온라인 마약 거래 조직 범죄단체 구성죄가 적용이 처음으로 됐다는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범단이라 그러거든요. 조주빈한테 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범죄단체라는 건 처음에 만들 때는 조직 폭력배들한테 적용하려고 맞습니다. 만들었던 범죄예요. 예. 그러다가 온라인에 이 조주빈, 박사방 사건을 처음으로 지금 범죄단체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범죄단체로 하면 다른 거 뭐 자금 세탁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냐 엄청 세게 나오겠네요. 세게 나오고 입증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 이
온라인 마약 판매도 지금 조직이 갖춰져 있거든요. 두목부터 해가지고 총책부터 해서 판매상까지 다 있기 때문에 범죄 단체로 봐서 이제 좀 의율하기가 더 좋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키우던 개를 영상 뭐 좀 끔찍하지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아니 소장님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굉장히 욱했거든요. 저도 강아지 키우니까 애견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은 몰랐다. 이제 적재함에다가 목줄을 해서 묶어놨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이제 강아지가 탁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블랙박스라든가 목격자들의 블랙박스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예전에 동물 학대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조사를 하고 다행히도 이 강아지가 발톱만 좀 다치고 크게 생명에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끌려간 시간이 길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승희원님 만약에 승희원님이 저렇게 도로를 달리는데 앞차가 저렇게 간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숨 걸고 크락션 누르고 앞차 막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반려견이 제 생명과 동일하고 제 식구와 동일한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저는 반려견 크지 않았잖아요. 안고 타야죠. 아니 내가 운전하는 내 자동차 안에 내 반려견을 왜 짐짝에 실어요? 짐짝에 실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게 짐일 때 짐짝에 실는 거지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반려견은 나와 같이 운전하는 옆자리에 물론 그게 도로교통법상 분명히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옆자리에 못 앉힌다면 그게 법상 위반이 된다면 뒷자리에 가더라도 짐칸에 있더라도 그 반려견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바깥으로 뛰어내리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게 반려견 견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100여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바꾸던 중 블랙박스 차량과 부딪힙니다. 이번엔 좌회전을 하던 SUV가 뒤따라가던 차량과 부딪히는데요. 이 두 사례 모두 보험 사기 일당이 벌인 고의 사고였습니다. 일당은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전과 서울 등을 옮겨 다니며 보험금으로만 무려 6억 원을 챙겼습니다.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를 낸 후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운전자가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고 사라졌습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앞범퍼가 부서져 있죠. 운전자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심지어 운전자는 차 시동을 끄지도 않고 차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차는 물론 아파트 벽까지 크게 훼손된 상태였는데요. 사라졌던 가해 차주, 사고 후 3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피해 차주는 상대방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보험 처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출고한 지 6개월 된 새 차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부품 수리비만 1,200만 원이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런 이 충돌 사고 있을 때마다 급발진 막 이러니까 이제는 이 급발진이라는 말을 조금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데 자 어쨌든 승현님 어쩌다가 저렇게 멀쩡히 주차되어 있는 차를 팍 이렇게 받은 겁니까? 당사자의 입장은 급발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운전 미숙이 되었던 급발진이 되었던 이거는 자동차 안에 있는 그 컴퓨터 장치를 확인해 보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문제는 저렇게 급발진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 다른 차량을 송계를 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듯한데 첫 번째 만약에 그 피해 차주께서는 자차 보험을 들었으면 자차 보험으로 일단 자동차는 수리를 하시고 수리하고 난 다음에 그 자차 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그 피해 차량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저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급발진이냐 급발진이 아니냐라는 논쟁은 다음에 우리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피해 차량이 지금 6개월 뽑은 지 6개월 됐다는데 그거 고쳐서 타면은 그거 새 차 타는 느낌이 듭니까 그거? 기분이 안 좋죠. 예. 안 좋죠, 안 좋죠. 어. 자, 일단 더 문제되는 게 지금 도망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 사람을 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뺑소니.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일부러 박살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의로 한 건 아니고 과실 손괴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뭐 과실로 재물을 손괴했을 때는 처벌이 됩니다. 예. 근데 저기는 교통사고 처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구역이 아닙니다. 주차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미조치가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경찰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사람이 다친다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가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사람 다친 것도 아니고 재물 손괴는 있었는데 도로가 아니라는 측면. 이것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아마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 같은데요. 음주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지금 제보자 말에 따르면 보험 적용 이것 때문에 좀 애매해서 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온 거 그렇군요.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 야 이제는 조폭이 또 이걸 하네요. 네, 87명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5개 폭력 조직의 조직원 21명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 장소를 답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무서운 부분은 여자들만 노렸다는 건데요. 이 여성 운전자들만 노려서 이 문신을 보여주면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금을 뜯어냈고 이 합의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고 합니다. 자, 이 승현님, 자 외제차를 타고 있고 이 지금 고의 차량, 이 고의 사고를 낸 차량도 외제차입니다. 외제차를 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사고 직후에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이거는 저는 거의 열에 한 8은 보험 사기라고 생각돼요. 일단은 최대한 그렇게 되면 많이 뜯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 많이 타가 있으면 많이 타가 있는 것만큼 갑을의 관계잖아요. 지금 방금 이렇게 우회전할 때 분명히 이제 시청자분들 꼭 말씀드리는데 점선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점선 따라 이렇게 도셔야 돼요. 그 점선 말고 이렇게 돌다가 핸들 조금 놓치면 맞아요. 다른 차선으로 들어가면 예. 그냥 뒤에 퉁 부딪히면 앞차가 가해 차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차가 저렇게 부딪혔다 할지라도 뒤차 자 있는 이렇게 사람들 돌 때 예. 쿵. 예. 지금 크게 돌잖아요. 원래 그러니까요.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차선 나오면서 쿵 부딪히면 저 앞에 있는 차가 갑차가 되고 저 차가 피해 차량이 아니라 가해 차량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 우르르 나와서 목 잡고 나오면 그거 전부 다 보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어떻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그러니까요. 하나요? 아이 참. 아, 소장님, 저 짧게 좀 부탁. 문신 보여주고 이렇게 막 하면은 저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워요. 못 나오거나 경찰 부르거나 실수로 나갔으면 굽히죠. 예. 그건 심리학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죠. 이렇게 큰 이렇게 동물들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그럼 위협 당하죠. 그러니까요. 그럴 땐 경찰 빨리 부르시고요.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양이 2마리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양이는 태국 방콕에 사는 양입니다. 이 보내주신 분은 사반 가족이신데, 자, 양이와 함께 누워서 사건반장 시청 중입니다. 주말에 유튜브 방송이라도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오디오 잘 들으시면은 저희 이 방송 내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엄마는 사건반장 보고 양이는 지금 품에서 자는 것 같죠? 자, 이제 다른 양이도 보시죠. 얘는 한국에 사는 애입니다. 팔찌란 이름의 양인데 무릎양인가 봐요. 엄마 무릎 위에서 저렇게 사건반장 보고 있습니다. 자, 뭘 알고 보는 건 아니겠죠, 설마. 자, 앞으로도 쭉 사건반장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으스스합니다. 네, 가정집 주차장인데요. 차가 한 대가 들어옵니다. 한 남성이 주차를 마친 뒤에 운전석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차장 뒤쪽에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나타납니다. 설마 이 강도
예, 그렇습니다. 강도가 남성에게 달려들자 남성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강도 일당 2명이 더 나타나서 남성을 발로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등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을 하는데요. 결국 남성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자동차 훔치려고 저러는 건가요? 네, 강도 2명이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나머지 강도 1명이 남성의 자동차에 올라탑니다. 저쪽 오른쪽인데요. 네, 남성이 온몸으로 자동차를 막아 세워보지만 강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후진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남성이 차 뒤를 바짝 쫓아서 뒷문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든 열쇠를 되찾으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강도 중 1명이 무언가로 남성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아이고야. 남성을 기절시켰고 그 사이 강도들은 남성을 차 밖으로 끌어내서 길 한복판에 버려둔다고 합니다. 지금 네. 강도 문을 누가 열고. 나오고 아이고. 지금 네. 지금 피해자가 밖으로 저렇게 내동댕이 처짐을 당했네요. 네, 결국 일어나서 따라가지만 이제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남성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그를 도우러 왔고 몇 분 안에 경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다쳤네요. 치아가 2개나 빠졌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진 않았다. 1억 3,400만 원이 넘는 저 차를 사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전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다행히도 남성의 차량은 며칠 뒤 다른 지역에서 발견이 됐고 현지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아니 뭐 그냥 온전히 그냥 없을 때 훔쳐가면 되지 꼭 저렇게 사람이 있는데 저걸 때려서 가져가려고 해야 되나요? 강도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강도가- 가져가면 절도고 아하. 때려 가져가면 강도. 그렇군요. 수강도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식당입니다. 네, 미국의 한 레스토랑입니다. 한 부부가 아기의 몸을 뒤집어 등을 토닥이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소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이가 지금 좀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생후 10개월 된 아기라고 합니다. 팬케이크를 먹고 기도가 막혀서 지금 질식사할 위기에 처한 아이고야. 겁니다. 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아이의 몸이 축 늘어지면서 의식까지 잃었습니다. 지금 사지가 축 늘어졌어요, 지금. 저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was turning blue, and it happened really fast. You can see on the video where I turn him over, and at that point, he looked really bad. Like I thought, okay, this is not good, and that's when I yelled for help, hitting him hard, and nothing was working. At that point, Gabriel is unconscious. Eyes rolled back. Eyes rolled back in his head, motionless, completely blue. limp, blue from head to toe. I thought that he was going to die. 그럼 빨리 911에다 전화를 해야죠, 그럼. 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놀랬을까. 네, 남편 조는 식당에 있던 간호사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임리히법 등을 시도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2딸까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레스토랑 한쪽에서 한 남성이 다급히 일어납니다. 아기에게 다가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레스토랑 밖으로 나갑니다. 왜요? 왜? 네,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뭔가 가지러 간 것 같은데요. 네, 차에서 라이프백이라는 기도펫의 응급키트를 꺼내 갖고 온 겁니다. 남성은 테이블 위에 누워있던 아이의 입에 응급키트를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눌렀다 잡아당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잠시 상황이 어땠는지 남성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s soon as I did that last pull, his eyes popped open and he started gasping for air. 네, 다행히도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정말 시작했습니다. 다행. 야, 저 아저씨가 살렸구나. 맞습니다. 아기를 구한 건 이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메이저 힐라드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아이를 구한 후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완전히 호흡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저 남성이 빠른 시간 내에 기도펫의 응급키트로 아이를 살리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를 살린 영웅 힐라드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사고 이후 기도펫의 응급키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 이 소식이 현재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를 접한 누리꾼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 소장님 진짜 저는 이런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람은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정말 무섭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저런 영웅이 야. 재빠릅니다. 예. 아니 저는 지금 눈물이 다 나가지고 그러니까 눈물 나셨어요. 그러는데 그런 외모를 보시다니 죄송합니다. 저희 제가 아이 한 인성이 좀 네, 한 2개월 때 저 정도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저는 그때 정말 저는 진짜 정신이 지금 없었어요. 소장님 지금 조금 네, 눈가에 진짜 무서웠거든요. 진짜 무서웠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재판 중이죠. 재판정인데 아이가 또 보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게 푸양시 인민법원의 장즈치라는 판사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3살 배기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지금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마 자기 아기를 지금 일하는데 저렇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아니고요. 그렇죠. 아이 아버지가 아내 외도 이후에 태어난 아들의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재판에서 지금 엄마, 아빠가 다투는 것을 본 아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판사가 직접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기를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판 내내 저러고 있었다는 겁니까? 네, 2시간 동안 아이를 품은 채 판사가 재판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야. 아이는 판사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보다. 품에서 잠까지 좀 콕콕 잤던 걸로 보입니다. 세상에. 네. 아니 이것도 소장님한테 여쭤. 어떻게 보셨어요, 저 판사님? 아니 왜 애를 데리고 가요? 어. 저 조만한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억 못할 것 같은데 기억하지 못하고 세포들로 무의식적으로 그 아픔이 가는 게 더 무섭거든요. 왜 데리고 가요 저런 데를? 나중에 크면은 엄마 아빠가 이혼 때문에 막 저렇게 법정에서 싸웠다는 것도 다 기억을. 근데 그게 기억 못하는데 괴로운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도 하면 그 기억을 어떻게 본인도 어떻게 하고 돕는 사람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으로 분명히 뭐가 있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괜히 태어났고 우리 아빠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뭐 이런 극심한 어떤 게 있을 정도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베네수엘라로 가보시죠. 네. 자, 이거 사람 많죠? 베네수엘라 수도의 카라카스의 군사학교입니다. 검정 바지에 흰 셔츠를 맞춰 입은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운동장에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요, 베네수엘라의 엘시스 테마 오케스트라입니다. 근데 저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쪽 놀러 왔겠습니까? 다 합니다. 모두 1만 2천 명입니다. 1만 2천 예! 명이요? 12살부터 77살까지 전국에서 모였다고 하는데요. 엘 시스테마는 시스템을 뜻하는 스페인어입니다. 빈곤축 어린이 또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음악을 가르쳐주는 베네수엘라의 음악 교육 시스템이고요.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빈곤, 폭력을 극복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기적의 오케스트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ero claro, es una gran responsabilidad y bueno, mi mensaje para la juventud venezolana es que no desistan, ¿no? Que si tienen un sueño, pónganle corazón, pónganle bastante corazón y bueno, ese sueño se va a cumplir. Pero porque los sueños se cumplen, ¿no? Pero hay que luchar y hay que perseverar para conseguirlo. 운동장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 요거를 10분간 합주해가지고 세계 최대 오케스트라 연주 기네스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요게 예전에 2019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다시 한번.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8,097명이 합주한 적이 있는데 12,000명이 한다 그러면 이게 세계 기록이 됩니다. 저 그럼 기록 깨진 거네요? 아니 뭐 아직 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요? 심사를 좀 거쳐봐야 돼요. 심사를 성공했는지 거쳐야 된다고. 성공 못 했는지.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냥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모두 돈 터치. 김치톡톡으로 만나는 새로운 라이프. 담근 김치를 더 많은 유산균으로 더 맛있게 사 먹는 김치까지 더 맛있어졌네. 때론 냉동실로, 여긴 수빈이 아이스크림 칸. 때론 냉장실로 여긴 내 샐러드 칸. 더 자유롭게
더 편리하게. 김치를 넘어 일상을 맛있게. LG 디오스 김치톡톡 오브제 컬렉션. 자, 박 변호사님 다시 한번. 상트페테르부르크, 차이코프스키, 슬랍. 아니 변호사님 시대 때는 레닌그라드 아니었어요? 그렇죠. 레닌그라드 전투.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보다는 완전히 생활 이슈들로만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채팅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많이 좀 건너와 주시죠.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